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네 번째를 맞는 라운드 테이블 예술 작당회 진행을 맡은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론공학부 최경진 교수입니다. 지역 내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지역 내 예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술 작당회에서 이번 10월에 선정한 주제는 예술과 비즈니스입니다. 오늘은 예술과 창업 스토리, 예술과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현실적인 삶과 예술의 경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생생한 경험담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술과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곳 수창호를 찾아주셨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소중한 경험담과 노하우를 공개해 주실 네 분의 초대 손님 제 옆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함께 하셨습니다. 소개는 직접 각자 자기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왼쪽서부터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스테이트 댄스 그룹 아트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선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임메이커 협동조합의 대표 이만수고요. 다양한 사진 영상 디자인이랑 지금 현재 대화회장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나 작업실 프린트 그라운드를 운영 중인 작가 김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의 기획과 연습 공간 대여 서비스 프란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곽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겠는데요. 1부에서는 나의 창업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지역예술 비즈니스의 성공 이야기. 항상 성공만 하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창업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예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 여기 수창홀에 와주신 패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우리가 좀 알고 싶고요. 먼저 현재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강 대표님 해주실까요? 항상 질문에 첫 질문 대답은 제가 시작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스트리트 댄스 그룹 아트지로 활동 중이고요. 저희들 조직 구조는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 개발하고 진행, 운영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라고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청소년기에 이런 스트리트 댄서들은 기존에 있는 예술 장르와 좀 다른 생태계에서 이제 예술을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상업적인 활동과 조금 많이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청소년 시기 때 선배들이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씩 받는 개런티들 이런 것들을 거의 선배들이 독식하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받은 페이가 1,200원인가? 로 기억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선배가 개런티가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런 게 당연시 됐었어요. 당연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 정당하게 춤을 추고 이렇게 페이를 받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별로다. 나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가 했는 것만큼은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동의하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새로 꾸리고 정당하게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페이를 가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 문제의 시작점들은 이런 공연들을 기획하는 이벤트 기획사들에서 예술가들에게 정당하게 이렇게 페이를 지급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너희들 어린데 공연할 수 있는 무대에 세워주겠다라는 걸로 아이들을 오셔서 공연을 올리게 하고 그거에 대한 기획비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술가들이 받아야 될 페이를 기획사들이 이제 많이 갈취를 했었거든요. 또 이걸 또 다시 커서 또 확인해 보니까 이때 조금 이거는 좀 네. 이런 지원금들이 나오는 관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벤트 기획 업체에다가 너희들 이만큼 줄 테니까 공연해봐, 뭐 행사 기획해봐 라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하고 말도 안 되게 진행시키게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공정한 페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되게 맞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런 함께 동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공정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 협동조합을? 몇 년 됐죠? 협동조합이 설립된 건 2017년도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아트지 활동을 시작한 건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 뭐 구체적으로 2017년에 출범은 했지만 그런 어떤 그 구상 이런 건 이미 벌써 그 오래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적지 않은 시간들을 여태까지 이제 고민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신 일들 중에서 뭐 해외에서 어떤 좋은 평가나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처음으로 아트지라는 팀을 좀 알리게 된 계기는 2017년도에 댄스 이벤트로는 되게 세계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월드 오브 댄스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월드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또 2018년도에 스페인에 있던 더 쇼박스라는 대회에서 우승하고 독일의 펑킨 스타일즈라는 대회에서 이제 한국 팀으로는 처음으로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스페인 가탈렌트에 초청받게 돼서 저희가 세미파이널에서 골든 부저라는 그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패스하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건데요. 그 골든 부저를 받아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지금 조합원으로는 12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과 뜻을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다른 지역에 한 7명 정도 해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조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관행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데 아직까지도 선배가 뭔가 후배들한테 함께 하자라고 하면 저 선배 또 나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함께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제 조합원을 꾸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조합원 외에도 활동하고 있는 되게 실력은 갖고 있는데 이런 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이제 함께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공연도 같이 만들어보고 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춘판이라는 댄스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서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댄서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기 때문에 교류하고 있는 실제 인원들을 합산하자라면 뭐 풀로만 봤을 때는 한 100에서 200 정도. 네. 그래서 계속 좀 저희들의 이런 좋은 취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을 모으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만 따지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이제 소속돼서 실제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는 분들은 따지고 보니까 또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뭔가 약간 내가 이런 걸 많이 당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에서 사실은 출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공정경제를 실현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네. 정말 그거 하면 저희 17년도에 미국 갔다 와서 이것도 얘기해도 돼요. 오프 레코드로 되게 많이 얘기는 하고 다니는데요. 대구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너희들 외국 가서 입상했다니까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시장님이 하는 행사가 있는데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료로. 네. 무료로? 네.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아서 그거를 딱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공연 섭외가 확 끊기더라고. 대구에서 있는 공연 섭외들이 대다수. 왜냐하면 관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기획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겪었어요. 실제로 활동하면서까지도. 그래서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걸 좀 생각 같은데 질문에서. 그 얘기는 또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그 열정페이, 그게 참 몹쓸 것이에요. 아티스트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데 일로 와서 잠깐 해줘.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죠. 자, 이어서 우리 이만수 대표도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지금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들게 된 계기라든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 경험담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내서 또 다시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편하게 고민했어요. 사실.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대본이랑 좀 다르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것도 제가 했던 얘기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도 2011년에 모였고요. 2011년 이전부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창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 좀 딱딱하고 굉장히 행정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인데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서 냈는데 창업이 됐어요. 사실 창업이 되었었고 저희는 사실 그 영화 쪽을 전공했었고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납품해서 방송국 같은 데 팔아서 분당 7만 원 이렇게 받아서 팔고 이런 알바를 하던 동아리 친구들끼리 그냥 모여서 하다 보니 이렇게 왔어요. 지금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그 뭐랄까 저희는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약간 수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지만 내가 더 많이 하지만 후배한테 똑같은 돈을 준다는 그런 수칙을 지켜가면서 했었고 사실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협동조합 자체가 없었을 때여가지고 이제 그 발의법이 막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어요. 2013년도. 그 전에는 계속 소위 말하는 아까부터 말하는 엠빵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능력이 엠빵 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을 더 잘하는 친구도 있고 두루두루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다 잘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엠빵으로 했을 때는 다 잘하는 친구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 진짜 골병 나왔다고 했어요. 이게 못하는 친구도 힘들고 잘하는 친구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야작이 있으면은 집에 못 가고 기다려야 되고 왜 얘는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고 미안해서 못 가고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서로가 서로를 골병들이는 그런 여튼 선배들은 좀 저보고 왜 그런 빨갱이 같은 회사를 만들었냐라는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커온 과정 속에서 위의 착취 구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일하는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네. 일하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고 일하는 대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럽식 자본주의, 약간 사회적 자본주의라고 저희가 좀 체계를 좀 많이 바꿔서 일단은 저희도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처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정말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일보다 배분이 더 힘든 방식을 선택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민주적이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의도는 사실 하던 방식 협동조합이라서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역이 일거리를 하다 보니까 말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기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거거든요. 잘 인지도가 좀 낮아서 이제 말기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뭐랄까 그 친구들이 모였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지역에서 서울을 가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도 그냥 대구에 살았으니까 대구에 살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취업 창업에 대한 걱정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 때는 진짜 심하게 막 스펙 막 이렇게 심했는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덧 10년이 지나 있었고 저희 멤버들 교체가 거의 없이 집중이 됐고 지금은 이제 저희 건강가자는 13명 정도나 조합원은 13명이고 이제 회원들이 한 800여 팀 있는데요. 그 800여 팀이 다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한 100여 팀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텐데 저희가 이제 플리마켓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러풀 축제 같은 거 이제 문화재단을 할 때마다 저희가 하고 이제 대부분 좀 큰 축제들 할 때 창작자들 모아서 이제 거기서 아트마켓을 열고 체험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일도 이제 저희가 원래 사진 영상 디자인을 하는데 박찬시장에 들어갔던 이유로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우리랑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 카페에서 알바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리마켓을 시작하게 됐었고 애초에 박찬시장에 갔던 이유도 제가 학생 때 이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약간 좀 돈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돈 없는 이런 예술가분들 이 거기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그 근처에서 형도 뵀었던 것 같은데 그 근처에서 축제장에서 뵀던 것 같아요. 여튼 돈 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팔아야겠다라는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게 점점 이렇게 심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구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보통 소셜 이슈라고 하죠. 사회적 문제들, 그러니까 뭐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여성, 청년,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그리고 도시 재생, 그리고 성소수자, 그리고 이제 뭐 에이즈 감염인, 뭐 이런 좀 약간 편견과 선입견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해서 브랜딩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예술가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술의 벽을 좀 많이 허물고자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최대한 대중적으로 만들고 최대한 대중들에게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게 다 같은 곳인가 싶을 정도로 좀 주저 없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도 되게 신기한 거는 10년간 저희가 이제 몸을 맞대면서 작업을 하고 밤을 새고 같이 살기도 했었거든요. 그 8명이서 그러면서 느끼는 저희가 되게 인생과 많이 비슷해요. 이게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그리고 이제 뭐 협동조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이자 이랬던 것도 아니고 모여 있는데 협동조합 괜찮은데 우리랑 그래 협동조합 되고 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퀴어 퍼레이드 한번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포스터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게 작업하고 있는 게 뭐 옛날에는 영상만 만들었었어요. 언론 영상 아까 주신 얘기 듣고 영상 만드는데 지금은 디자인도 하고 공간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사실 그냥 매체를 그냥 아예 다 넘어서서 그냥 그것들을 브랜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재밌고 사실 현타 느껴질 때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네, 좀 보람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학창 시절 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1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10년 됐어요. 예.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스펙을 쌓기도 하는데 아까 우리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하고 싶어서 뭐 이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 고민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학창 시절 때부터 이런 이른바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됐을까요? 사회적 기업을 꿈꾼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사회적인 일을 많이 하길래 해라 그래서 했어요, 사실. 그래서 목적으로 사실 둔 적은 없었고 그리고 저는 좀 되게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모스 자격증도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북카페에 이런 포스터 붙이면 이쁘겠네 해서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고 살면 더 같고 약간 이런 그냥 삶들을 살고 있었고 뭐 요새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도 되게 좀 사실 뭐 되게 풍요로운 삶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네 집에도 잘 못 가고 많이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사회적 기업을 꿈꿨던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운동권 분들 있잖아요. 이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뭐 되게 보수층에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되게 비난할 때 하는 얘기인데 뭐 세월호 집회에 있었던 사람이 뭐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서 퓨어 브레이드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진보적인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 뭐 이것저것에 공감이 많은 것처럼 저희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에 공감을 좀 크게 했고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진심을 담아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일처럼.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엔 그런 생각 안 하고 했는데 뭐 이런 기업이 됐다. 사실 한 10여 년 전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었어요. 이게 물 위로 떠오른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또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보면 젊으신 분들 같아요. 비교적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나는 몇 살인데 나도 저분처럼 하면 시기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점들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몇 살까지라고는 얘기하진 뭐 않아도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 이 대표는 유머로 지금 제가 오늘 너무 좀 진작에 입고 와서 늙어 보일 것 같은데 전 33살이고요. 이제 23살부터 일을 시작했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제 친구가 대학 시절부터 이른바 그 예술 경영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건데 사실은 그 예술 경영이라는 것도 좀 개념이 좀 모호하기도 한 게 있었거든요. 혹시 친구들이 우리 지나가는 이야기로 밥은 먹고 사냐? 이런 얘기 합니까? 물어봅니까? 네, 근데 사실 조금 진짜 친한 친구들은 제가 되게 생활력이 강해서 절대 저를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약간 어정쩡한 선배들이 저한테 뭐 예를 들면은 서울 가지 왜 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잘하면은 서울 가지 왜 되고 있냐 2마리 토끼 못 잡으니까 포기해라 뭐 심지어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사회적 기업이면은 100만 원 빼고 다 환원해라는 얘기도 들었고 참 별의별 소리 다 들었는데 그 정말 저를 스쳐갔던 무수한 기자분들도 굉장히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저한테 많이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저도 성격이 되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굉장히 따끔한 말질로 무찔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그런 것들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인가요?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여튼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이고 청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예술 사실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먹고 살고 있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보다 제가 좀 더 잘 벌거든요. 일단 지금 그래요. 지금 라운드까지는. 근데 뭐 물론 결혼도 못했고 뭐 재산을 많이 모으지도 못했지만 여튼간에 그런 상황인데 예술로서 돈을 번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도 모래주머니를 몇 개 차고 다니는가의 문제인데 뭘 할까 하루하루는 굉장히 좀 되게 반짝반짝이고 소중한 하루하루인데 이게 다 끝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10년이 지나서 저를 계속 돌아보니까 너무 약간 이렇게 뭘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대표는 대표로 있으면서 그 회원들에게 공정 경제를 실현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프로젝트별로 정산을 해드리고 있는데 프로젝트별로 정산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언제든 딴지를 걸 수 있고 제가 사실 많이 케어해서 많이 갖고 가는 게 많아서 제가 사실 40% 해도 25% 넣고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약간 의리로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사실 거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거의-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이 대표 말씀하신 거 듣고 굉장히 좀 희망을 갖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뭐 하다 보니까 하고 뭐 돼요, 먹고 살아. 내가 돈 더 벌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은 네 맞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네요, 고난에 처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딱 양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존재하죠. 네. 네. 지금 당장 때려칠 수도 있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힘든 부분도 존재하니까 좀 따가 제가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는 네. 또 계속 이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드신 두 대표의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들어봤습니다. 나름 개인의 어떤 경험담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또 공교롭게도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은 두 분이 여성이에요. 두 분의 그 협동조합을 꾸리신 남성 두 분하고 또 창업을 하신 두 분. 근데 이 창업을 하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우리도 이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김소희 대표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창업 스토리를 저희가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왜 나이를 좀 알고 싶어하는 게 그게 사실 공통된 질문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몇 살 때 저 사람은 몇 살이고 저 정도 되면은 몇 살이어야 될까 이런 어떤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렴풋이라도 좀 그런 걸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올해 이제 38이고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년 전에 귀국을 했어요. 8년 정도 일본에 살다가 이제 졸업도 하고 3년 정도 얼마나 이제 계셨어요 일본에는? 일본에 이제 막 학부 졸업하고 바로 건너가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석사 박사 하고 3년간은 거기서 뭐 갤러리에서도 일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다가 이제 4년 전에 들어와서 한 5개월 정도 좀 방황을 하다가 뭘 해야 될까. 원래 전공은 미술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회화 전공인데 아, 이제 판화 영역이라고 예, 이렇게 조금 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화를 전문적으로 해서 공부를 오래 했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석사 박사 따게 되면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가들이 가질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직업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가들이 또 조직 생활이 별로 익숙하지 않거든요. 공연하신 분들은 당연히 팀을 짜야 한 개 공연을 올릴 수 있는데 작가들은 원래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는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협동조합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좀 조합원이 되고 싶은 되게 끌어주는 리더가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작가들은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각계전투로 자기의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강의. 그거 외에는 크게 좀 안 떠오르는 게 좀 현실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선배들도 워낙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다들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꿈을 좀 접었고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목표는 딱히 없었고 내 힘으로 어떤 조직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서나 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뭐 이런 좀 거창한 꿈은 없었고 제가 필요한 거를 일단 해결을 하는 방향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화하는 작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소에 매이게 돼요. 작업을 할 때. 왜냐면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스페이스도 필요로 하는데 물론 페인팅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게 있겠지만 판화는 중장비가 좀 필요해요. 커다란 기계들. 이제 그런 거를 내가 갖춰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는 빌릴 수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보통 작가가 아닌 그런 그 판화가라고 해서 기술자에 가까우신 분들이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가들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또는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가서 작업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개인적 화실로 되어 있고 내가 어디 공간을 빌릴 수가 있는 데가 없어서 일단 제가 필요해서 작업실을 꾸리게 된 게 있었고요. 근데 이 작업실을 꾸릴 때 이미 필요한 장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혼자만을 위해서 이거를 차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기 처음에는 동파나 장비만 구비를 하고 작업실을 열었고요. 이제 그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할 분들이 와야 이제 작업실이 운영이 되는 건데 파나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없으면 이용하시는 분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수업을 하고 공간을 빌려드리고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개씩 장비를 구입을 하면서 이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 이 화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로 개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또 그분들이 공간은 또 제법 넓은 거를 갖고 싶어 해요. 실제로 또 큰 작품을 만들 때는 꽤 큰 그 공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런 대여해주는 그런 게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해요. 얼마나 큰 그 작업실을 갖고 있나요? 몇 평 정도? 그 페인팅 하신 분들은 작품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바닥에 깔아 놓는다던가 하면 굉장히 큰 스페이스를 요하는데 파나는 다행히도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종이 단위예요. 그래서 종이의 제일 큰 단위는 전지죠. 그렇게 되면 전지를 깔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으면 일단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장비는 따로 스페이스를 필요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각각 한 사람당 내가 전지에 종이를 깔아놓고 작업할 수 있는 테이블이 몇 개 이상 되면 돼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마 작업실은 40평 정도 되거든요. 40평. 네네. 그래서 한 번에 5명 정도까지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원수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월 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월 단위로 이용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루 또는 반나절 단위로 이용하시게 돼요. 약간 노래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방 가서 돈 내고 그 시간만큼 노래 부르고 오는 것처럼 파나 작업할 때 하고 싶을 때 그냥 시간 단위로 미리 예약을 해서 돈을 지불하면 파나 작업 마음껏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페인팅과 그 판화 작업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그 작업들을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나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교육으로? 예, 작년에는 이제 대구문화재단에서 하는 꿈다락 토요문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파나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섭외를 해서 업사이클 하시는 작가님, 입체 작품 만드시는 작가님하고 약간 파나랑 콜라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그 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걸 1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공간 운영을 할 때 조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예술 프로그램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공방의 개념이 사실은 작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공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인팅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판화도 하시고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고 그 제가 얼핏 느끼기에 이 한정된 40평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40평이라는 이 공간을 예를 들면 뭐 일주일이면 7일인데 또는 1년 365일인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공간을 경제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쓸 수 있는 거의 120% 정도를 운영을 그래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실제로는 조금 더 넓으면 좋겠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월 임대료라던가 그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서 하지만 일단 제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뭐 공방의 개념에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같이 함께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서로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름 뭐 12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 이상의 그 효율을 올리고 있다는 건 일단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굉장히 좀 능력이 이제 돋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성립하려면 경제적인 게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뭐 여기 계신 대표님처럼 그렇게 수익을 막 올리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얻고 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약간 인적 네트워크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거를 활용을 120% 했다는 거는 그만큼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보다 이 공간이 하는 역할이 그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는 많다는 의미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몇 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올해 이제 4년 차에 이제 4년 차. 접어들어서 아직 베이비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결국은 비즈니스의 자원,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더 피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얼핏 먼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그 제일 끝에 앉아 계신 곽소영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참석하신 초대 손님들 중에서 가장 연소자라고 얼핏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을 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네.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근데 저도 제가 제일 연소자인지 알았는데 아까 이만수 대표님께서 33이라고 하셨나요? 뭐 아, 다른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제가 한 살 누나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란츠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연주회 기획이랑 그 다음에 홍보물 디자인, 연주회 홍보물 디자인 그리고 연습 공간 대여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음악 위주군요. 네, 클래식 음악 위주로 일단 클래식 시작을 음악. 했습니다. 네,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는 지금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네.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래서 1년 반 전에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일단 원래 연주자 아니십니까? 저는 작곡을 전공해서 작곡을 전공하셨고. 네, 곡을 쓰거나 뭐 편곡을 하거나 이런 일을 예. 주로 했었는데 저도 이제 김소희 대표님처럼 제가 필요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의해서 네. 일단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연장이나 뭐 방송국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이렇게 이제 회사를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다니면서도 제가 워낙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프리랜서로 계속 뭐 편곡을 또 한다거나 홍보물 디자인도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또 작곡 레슨 일도 계속 같이 병행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학생 신분일 때는 이제 학교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회인이 되니까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어서 그래도 작곡은 뭐 비교적 연주가 아니니까 네.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 있지요. 네. 근데 이제 동료들 보면은 전부 네. 연주하는 분들 친구들이 많고 후배도 많고 네. 거기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이제 생긴 거죠. 네, 저도 일단 레슨실을 뭐 레슨을 하려면 피아노도 필요하고 책상도 그렇죠. 필요하고 뭐 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도 뭔가 보면대 의자 뭐 방음이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뭐 친구랑 그런 고민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 친구도 그런 거 필요해, 뭐 나도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명덕역 쪽에 음악 연습실이 많잖아요. 시간제로 빌려 쓰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그런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거기서도 그런 서비스를 잘 하고 있지는 않아서 대여료가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조금 한 번씩 빌려 쓰기도 부담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빌려 쓸 바에는 제가 투자를 해서 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이제 프란츠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츠 스튜디오. 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오늘 그 패널로 나오시는 분 중 이분들을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인가 좀 찾아 스터디를 했는데 그 중에도 가장 그 연소자이신 것 같은데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 스튜디오를 3개를 갖고 있다고 들고 3개씩이나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놀랐죠. 제가 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쫙 나와요.
그리고 내가 역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명동역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명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바로 가까이서 스튜디오 3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야, 이 젊은 분이,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 운영 비용이 대단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일단 그 제 인건비와 제 시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1호점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일단 네. 공간을 빌리려면 그 세를 내야 될 텐데 네. 예, 뭐 짓지는 않으셨죠. 네. 그럼 세일도 싸지 않을 텐데 역세권입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명동역은 교차역이기 때문에 뭐에 싸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그 경영 개념을 해결했을까요? 처음에 이제 제가 뭐 회사 다니거나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자금이랑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를 내니까 대출을 일정 금액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차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워낙 뭐 광고하는 거에 흥미를 많이 느껴서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광고를 엄청 좀 수월하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뭐 포토샵 이런 거 다 할 줄 알고 SNS 마케팅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업체를 끼지 않고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보니 초기 유지 비용은 월세 말고는 크게 드는 부분이 없어서 월세 말고 네, 알려지기까지 좀 그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뭐 선후배 동료들을 그쪽으로 끌어모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주변 음악인들뿐만이 아니고 그냥 알지 못했던 분들까지 이제 많이 알게 되면서 뭐 프란츠 스튜디오 하면 아 거기 나도 쓰는데 너도 가봤어? 뭐 이런 문화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네, 예. 사업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3개의 스튜디오 하나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3개의 스튜디오를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서 제가 막 찾아보고 오늘 좀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여튼 좀 더 비사는 조금 더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 그 프란츠 스튜디오에서 그 프란츠란 뭐 프란츠 슈버의 퍼스트 네임을 딴 건가요? 네, 이거 독일 작곡가 음악인들이 프란츠를 성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죠. 예. 네, 그냥 뭔가 이름이 멋있어서 네, 그냥 따오게 됐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와, 뭐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리시기도 하고 네. 그냥 이제 하던 거 계속 하지 왜 이렇게 조금 모범을 하느냐 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아직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제 어머니는 지금 3호점까지 있는지 모르고 계셔요. 그래요. 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얘기는 계속 더 듣도록 하고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술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도 이렇게 있었을 테고 또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기다가 또 비즈니스, 여러분들 예술과 비즈니스는 상당히 좀 이질적인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여태까지 계속 많이 우리도 해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예술과 비즈니스를 접목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 나오고 정말 이렇게 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군분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먼저 자기의 어떤 그 창업 스토리라든가 협동조합의 운영 스토리들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들어봤는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나름대로 우여곡절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술과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필드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박 대표님 1년 6개월밖에는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이 제가 만들어낸 이익이랑 매출로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연주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 중에 하나인 연주회 기획이랑 홍보물 디자인이 이제 일감이 없게 돼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연습 공간 그 사업이 좀 주력을 하게 되면서 사무장까지 좀 계획이 있지 않았는데 빨리 이렇게 하게 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터지기 한 1년 전쯤 얘기예요, 대략.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에 정말 의욕도 많고 뭐 부상도 많고 잠도 안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그 연주회가 없어져서 이게 연주회가 거의 네. 없었죠. 그런 연주 기획사적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프란스 스튜디오에 운영할 때 연습 공간 그 매출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연습 공간에 대한 그런 운영은 연주회가 잘 열리지 않는 비수기를 대비한 서비스 모델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1년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 상황은. 그리고 공간 대여 서비스, 그러니까 연습실 운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인으로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네, 그냥 와서 쓰고 가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안 되는, 뭐 있어도 되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 소독이랑 방역 때문에 계속 있으면서 피아노 닦고 관리하고 뭐 열 체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토샵서부터 작곡, 피아노, 뭐 방역 수칙, 뭐 신용 보증재단, 뭐 세금, 세무사 이런 것도 관계하실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멀티플레이어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는 닥치는 것을 다 그냥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이따 다시 듣도록 하고요. 우리 김소희 대표도 귀국해서 한 4년 정도 됐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충분히 우리 한국 사회에 다시 완전히 적응이 됐죠. 적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작업실이라는 게 좀 인적 네트워킹이 돼야 이제 그 입소문을 타고 오는 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에 대구에 산 적이 없고 말투는 완전 대구 사람이 그대로지만 해외 살다 온 것도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 왜 어려워요? 판화 작업을 하고 싶어도 그 판화 작업하고 싶다 생각하는 작가님과 제가 연결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막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영업을 하고 이러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런 기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월세를 제대로 내고 굴러가는 데까지 한 1년 넘게 거의 제 사재를 털어서 작가로서 벌고 있는 수입이 그냥 월세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게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월세 나가기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 그렇죠. 통장 잔고를 계속 뒤져보고 통장을 다 꺼내놓고 얼마씩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예, 좀 그렇게 예. 있었죠. 네. 그런 기간들이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월세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뭐 옆에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작가 활동하는데도 그 염려가 같이 끼쳐서 작업에 완전 몰입을 또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공간을.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서 근데 2년차 되면서부터는 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일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예상치 않았던. 네,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구나 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요령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월세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던 시간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일을 거절을 하나도 안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혼자서 하기도 했고 이제 한 번씩 도와주는 친구들을 이제 있으면 이제 도와달라고 하고 프로젝트처럼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자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2년차. 그때는 통장 잔고는 조금 회복도 되고 채워지고 했어요. 근데 제 건강도 그렇고 작가로서 제 작품 활동할 시간이 너무 많이 깎여나가서 2년차가 어떻게 보면 1년차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지금 이제 3년차, 4년차 돼서부터는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작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있어서 제 수입은 좀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지만 그래도 조금 시스템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작업실을 운영하는 대표로서의 저의 삶이랑 작가로서의 저의 삶이 조금 이제 밸런스가 좀 잡혀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성 작가예요. 서영아가인데 대학 졸업하고 독일 가서 그 공부를 하고 한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안 한 상태에서 갔다 왔으니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겠어요. 들어와서 뭐 일을 듣자니 자세한 건 몰라도 그런 공간, 작업실, 그다음에 뭐 갤러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벌써 한 10년 지났어요. 귀국한 지. 근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분 꽤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작업 많이 하고 전시 많이 하고 글쎄요 얼마나 이제 그림이 입양이 됐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으나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금방 간 것 같아요. 기운 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이만수 대표님께 궁금한 게 아까 그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큰 공간에서 또 어떤 그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로 소개를 해주시죠. 그 가운데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더 있었을 텐데. 네. 긴장한 게 아니고 되게 건조해서 좀 약간 죄송해요. 이게 너무 밝아서 여기 잘 못 쳐다보겠다. 예.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네, 먹었는데 네. 코가 간지러워서. 저희가 아까 너무 좋게만 얘기한 건가? 제가 계속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앞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말기업 지정되면서 한 5천만 원 가량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어디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말기업 때 아. 했을 때 이제 5천만 원이 나와서 저도 나왔었는데 합해서 한 6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 2년 전체에서. 근데 그때 저희가 공간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소셜 마켓이라는 교동에 이제 그 창작자들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한 70명 물건을 팔아줬었던 공간이 있었어요. 돕는다는 생각에 그런 어비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것이 잘 되어서 이것을 끌어주고 이런 것들보다도 얘도 얘대로 돌아가고 얘도 얘대로 돌아가서 뭐 같이 할 때도 있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뭔가 이것을 나누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 하나가 너무 약하니까 이게 너무 계속 이 돈을 계속 여기 넣어야 된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재투자 비용을 엄청 많이 들였죠. 저희가 공간을 한 7개 운영했어요. 이때까지 위탁까지 포함하면 7개 정도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5천만 원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금을 받았어요. 대회를 나왔는데 전국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어디 쓴지 다 밝혀야 되는 그런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9년 차에 회의를 했어요. 우리 뭐 할래? 야 우리 망했던 공간 하자. 그거에서 사실 엄청난 피싸움이 터지고 저도 약간 독재하자 같은 느낌의 약간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물론 어필인가 여튼 네, 생각보다 회의할 때 되게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진짜 많이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용역일로서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판단 안에 우리 자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공간을 그런 니즈가 분명히 우리 멤버들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막 공간을 알아보는데 저희가 사실 동성로에서 월세 450만 원짜리에 7평짜리 매장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450만 원인데 생각해서도 안 끊어줘요. 나쁜 놈들이. 전전전세라고 하는데 집주인 앞에 한 3명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2월이었는데 제가 이제 알바 없을 때 제가 봤는데 2월에 그때 뭐 이상하게 2월에 26일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무슨 설 연휴가 8일이에요. 그러니까 18일 동안 450만 원 벌려니까 정말 피를 토하겠더라고요 진짜. 건물주가 26일이라고 돈을 깎아주진 않잖아요. 거기다가 휴가도 너무 길고 이러니까 또 이제 장르들이 이제 막 소품이고 그러니까 겨울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게를 망하고 나서는 2,3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꿔놓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건물을 막 알아보는데
건물이 일단 매력적인 건물이 없었는데 뭔가 아류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가 약간 서울 사람들에 대한 약간 피해 의식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팀을 찍고 있다가 결과물이 되게 좋아서 저희를 선택했는데 찍다가 저희가 대구 사람인 거 알면 저희한테 실망을 해요. 되게 그런 게 되게 기분 나쁠 때가 많았고, 대구라서 못하는 팀도 많은데 대구인데도 잘하는 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이제 지방에서 발전 안 하는 팀들도 알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 팀은 서울, 대구를 막론하고 활동도 했었고 서울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뭔가 서울에 선례들이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싫은 거예요. 혹시 그래서 그 협동조합의 그 회원들의 그 주력 사업은 어떤 영역들인가요? 주력 사업은 저희 브랜딩 하는 사업이죠. 사진이랑 영상 디자인을 해요. 묶어서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술발전소에서 일이 들어오면 한 전시의 기획부터 설치까지 다 해주고 영상까지 다 만들어주고 TV 광고까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네, 그런 공간에서도 할 수 있나요? 네, 저희 공간에는 저희가 다 만들었으니까 다 저희가 했죠. 좀 그래가지고 여튼 저희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대출을 하나 알아봤는데, 일단 저 아까 말씀하셨던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을 일단 빌렸어요. 그래서 지금 1억 5천을 빌린 상태였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질러볼까 고민하다가 임대로 하려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집주인 배부르게 하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대출을 받는데 이자가 사는 게 훨씬 더 싸겠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우리 돈을 갖고 말지 몰라고 월세를 내고 500만 원씩 이렇게 못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이사회에서. 그래서 건물을 골랐는데,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까지 하는데 13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상금 받고 13억 빚 생겼어요. 너무 행복하게 지났는데요. 정말 슬래시를 제대로 했는데, 거기 안에 한 8개 공간이 있고, 대화의 장이라는 공간이고요. 대화장 여관이라는 공간이 있었대요. 그 향촌동 르네상스 시절이라고, 이제 구상 시인이랑 이중섭 화가가 동시에 머물렀던 그때 그 시절에 약간 그 청년 창작자들의 약간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고, 대화장 여관이 그 오케스트라 하신 분들이나 연극하신 분, 댄스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합숙을 했었대요. 그래서 되게 만남의 장이었고, 그 근처에 음악다방, 뭐 녹향부터 시작해서 되게 유명한 살롱들도 되게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대화의 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술가와 대중이 만나기도 하고, 이제 대중과 대중이 만나서 약간 좀 뭔가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이거를 봐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자기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서로가 대화를 안 해서 모를 때가 많잖아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서로의 일상을 바꾸고, 이제 각자의 세상, 각자의 일상이 바뀌고 이제 우리 세상이 바뀌는 약간 그런 느낌. 궁금한 게요. 그 월세 뭐 비용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셨고, 또 지금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작업하시는 그 장소의 장소성이 지금 하시는 그 비즈니스하고 상관관계가 깊나요? 예를 들면 우리 사업은 시내 한복판에서 해야 돼.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만약에 납품하고 굳이 시내 한복판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한다면 좀 약간 변두리로 가면 안 됩니까? 제주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근데 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너무 안 풀어서 말씀드려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용역 노예 같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작업은 거의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만든 팀인데 자꾸 이제 저희를 부르는 팀들이 많아져서 이제 일들에 묻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그런 용역이나 프로젝트성에 대한 한계도 느꼈지만, 근데 일단은 시내에 있는 경우는 일단 편하긴 해요. 여기저기 촬영 가기도 편하긴 해요. 일단 일 자체는 편하긴 한데, 그보다도 이제 저희가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소셜 이슈에 대한 브랜딩을 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데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예술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클릭하는 사람이 누구냐? 최소 관심은 있어야 누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밌게 만들어도. 일단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대중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이드로 끌고 오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의 포지션을 그렇게 정했는데, 더 이상의,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보는 사람들한테 보는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고,
저희 스스로는 그 영상의 퀄리티나 뭐 이제 창작물들의 퀄리티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클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자위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가 있는 콘텐츠들의 그 뭐랄까 한계를 느껴서 이제 저희가 대화라는 매개를 가지고 온 게, 대화라는 매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인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진짜 주변에 사람을 많이 안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대학교 갈 때 대학교 가고 군대 갈 때 군대 가고 술 먹은 남들 술 먹을 때 술 먹고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트랜스젠더가 없고 예술가가 없고 성소수자가 없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혐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혐오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이제 저희의 인권 운동 컨텐츠들은 이제 좀 더 열리고 쌍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제 이것들이 단순 형태가 있는 콘텐츠보다도 약간 플랫폼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화의 장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예. 사실 이제 그게 뭐 그냥 단순히 일반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를 대화로서 몸소 느끼면은 그런 혐오라든지 선입견, 편견 같은 거 다 깨져버릴 거다라는 생각.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수자, 트랜스젠더까지도 저희가 진짜 주변에 안 두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대화하고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거를 어느새 깨닫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대화를 잘 안 하고 살다는 월세로 생각이 나름 힘은 들어도 그런 어떤 그 보람 같은 거는 또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성규 대표도 아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얼핏 이야기는 했지만 짧게 하나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짧게요. 아니면 겪었던 중에 굉장히 저희가 우여곡절 네, 저희가 이제 공연을 만들게 되면 뭐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시드머니가 제로에서 시작을 했어요. 공연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창작 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창작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예술가로서 뭔가 아이디어들을 이 창작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매출의 90%가 인건비로 다 나와요.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드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공간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들에 지원을 해서 되게 오랫동안 예술발전소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사무실로만 소셜 캠퍼스원에 지금 있는데 12월에 저희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담양에 지금 나가서 작업해야 될 작업실이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이거를 또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서야 이제 앞에 있는 대표님들처럼 보증에다가 돈을 빌려서 공간을 지금 얻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제작비랑 이 공간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 확보. 네, 이게 시드머니.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싼 공간 있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돈, 공간,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자,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희 대표님한테 해당되는 일인 것 같은데, 예술과 비즈니스 하면은 이게 뭐 외국에서는 이제 뭐 예술 경영이라는 그런 학문도 시작을 했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명품 브랜드의 뭐 음악이나 아니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뷰티라든가.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그 분야에 있어서 조금 그 많은 경험들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의 그 경험, 배운 것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뭐 기업이랑 제 작품을 콜라보레이션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경험담을 얘기는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뭐 다른 일본에서의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공담이라도 괜찮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작가들의 그림이 책 표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패션 소품에 들어가는 거를 일본에서는 훨씬 더 활발하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단가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작가의 그런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우리가 보통 페인팅을 하면 캔버스라는 물질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질로 되어 있는 걸 사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디어 또는 그 작가의 독특한 조형성을 구입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산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 단계가 되어 있고 좀 클리어하게 가격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 중에 뭐 아는 분이 뭐 이런 상품 디자인 하는데 내 그림을 이미지를 좀 차용하고 싶다 해서 이미지를 제공을 했고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다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거의 없기도 하고 그래도 이 이미지가 홍보가 되니까 그걸로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일본은 그게 뭐 홍보가 되든 안 되든 이 기업이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이미지를 차용했으면 얼마 줘야 한다는 그런 선 같은 게 조금 그런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있죠. 네, 시스템이 있으니까 작가도 아 그게 내 권리구나 하고 알 수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작가도 얼마 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용하는 사람도 이거를 어떻게 책정해서 예산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작가들이 좀 이런 경제적인 거나 협상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조금 취약하다 그래야 되나? 약하죠. 네, 많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면 보통 그 뭐 예술가들 전체 다 그렇겠지만 이 작품 활동을 하는 이유가 돈이 아니고 창작에 대한 열정이 첫 번째여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판타지가 어떻게 보면 그 작가는 경제적인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약간 강박? 작가 스스로의 강박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분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아니 얼마로 달라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작가들이 스스로도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네 작품 홍보되면 됐지 않냐 전시했으면 됐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제적인 욕구가 작가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비용이 있잖아요. 굉장히 창작을 하는데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삭제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작품을 이미지를 제공을 했는데도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그런 제의가 오면 그때는 안 하겠다 해버리게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작가들이 협상력이 약하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추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들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것이 나중에 시스템을 이뤄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강 대표님께 제가 하나 아까 그 외국에서 이 춤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기획하고 하는데 그것도 비즈니스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트와 비즈니스, 예술과 비즈니스 역할을 뭐 대표로서 책임지고 이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될 텐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만만치 않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어떤 외국의 바람직한 어떤 그 모범상 또 우리는 지금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해야 됐을까라는 그런 고민 같은 거 좀 들려주시죠.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스트릿 댄스를 기반으로 한 댄스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제일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술 파트 자체가 한국에는 정책적으로 되게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에는 다 자기가 자비로 다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행사를 연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댄서들도 거의 투잡들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편 배달으로 혹은 청소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국에 이제 뭔가 일거리가 들어오면 가고 멋있게 입고 이런 거라서 외국의 사례들은 잘 모르겠고, 근데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조금 느끼는 점은, 그러니까 창작자들은 되게 많이 배출해낸 상황인데, 예. 이 창작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돈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뭐 매니지먼트 개념의 이런 사람들이 되게 국한된 예술 장르, 지금 대중예술을 기반으로 한 뭐 대중음악이나 아니면 영화, 뭐 드라마 뭐 이런 쪽으로 매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만 국한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뭐 예술가들도 내가 이제 창작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는 뭐 이러한 그 매니지먼트 영역이 좀 확장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한국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데, 그렇게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이런 창작 기회를 주고, 그리고 공연 활동의 기회를 줌으로써 계속 또 저희랑 공연하고 다른 이런 일거리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이제 아티스트들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아무래도 좀 창작자는 좀 더 편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네. 또 그렇게 기획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협동조합 뭐 그렇죠. 역할이고 또 네. 대표의 또 책임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옛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삽자 이벤트 업체 계사가 아닌 이제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뭔가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의 1차 목표고요.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우리한테 일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움들이 일단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네트워크 문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시스템화기에는 인식이 안 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시간을 좀 더 요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는 나의 창업 이야기, 어려운 점들, 경험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 예술 비즈니스 성공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지역, 내가 활동하는 이 지역의 예술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또 뭐 당부도 여기에 오신 분들을 또 위해서 당부도 할 수 있고요. 먼저 경험을 하셨으니까 뭐 지역과 아이디어, 당부 뭐 이런 그 키워드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는지 먼저 여기 이쪽으로부터 순서대로 그대로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술가들의 대부분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공유하는데, 우리는 세금을 먼저 줄이자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했는 일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때 세금을 지하지 않고 정산해달라는 걸 원하시는 예술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예술가가 수익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세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증빙이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예술인으로서 증빙할 길도 없고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계속 활동하는 것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예술로서 만들어지는 수익들이 서로 이렇게 보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증빙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 내에서는 문화예술 시장이라는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래서 대구에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림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판매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도 내고 자연스럽게 예술가들도 저 사람의 저 창작자의 뭐 아이디어나 뭐 아이템들을 함께 공유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형성되고 좀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 첫 번째로 그걸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 예술 시장에 네네. 환경을 만들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다음에 우리 이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축약을 해야 되는데 축약을 할게요. 네. 예술가로서 사회적, 경제, 기업가로서 두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술가랑 사회적, 경제, 기업가가 돈을 못 벌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예술에 이제 인정해준다면 확실히 돈을 더 많이 줘야겠죠. 근데 지금 그런 큰 얘기들은 사실 좀 지역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관 때문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게 관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수혜성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에는. 왜냐면 청년도 작고 인프라 자체 생산, 소비 인프라 둘 다 없으니까 이제 소비 인프라는 이제 그 소비 문화적 소외를 막기 위해서 꼭 무료 공연을 배포한다거나 생산자한테는 창작지원금 정도만 계속해서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창작지원금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일회성이 경우가 많아요. 수혜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립 예술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아서 자립 예술에 대한 활동들을 한 10년 했는데 공연을 만들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라는 인식이 너무 많으니까 왜 너희 돈 받아?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클럽 활동 같은 걸 예술가를 데리고 하는데도 최소한의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씩 받아요. 1회당. 그래도 사람이 면접을 볼 정도로 아무나 갈 수가 없는 클럽이 많아요. 그만큼 되게 멤버십이라는 게 되게 당연한데 대구에서 13,000원 음료 포함 13,000원 되게 비싸다고 그러고 그렇죠. 인디 클럽도 공연 하나 5,000원 뭐 이렇게 받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 15,000원 받으면 공연에 3명 오고 이래요 진짜. 그 공짜 공연이 너무 많으니까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고 그 안에서 만약에 예술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창작 지원금과 같은 사업도 좀 당연히 존재해야겠지만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적절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직접 하지 말고 저는 좋은 행정가들은 그 돈을 잘 처리하고 좋은 기획자와 좋은 예술가들을 매칭하는 사람들이 좋은 행정가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기획하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구에서 저는 10년간 봐오면서 사실 관에서 100% 끼고 해서 성공한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물론 성공과 실패 개념 자체가 저랑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좋아야지 성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행위의 이유라든지 이런 목적성을 확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되게 다 애매해져 버려가지고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이런 게 된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생기면은 그 공간들을 용도를 좀 정확히 하고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서 이 많은 예술가들이 누리게 해줘야 되지 특정 단체에게 수혜를 준다거나 특정 사람들의 점유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점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시대에는 점점 플랫폼과 같은 단체들이 많아져야 될 거고 이제 성구형 아트지나 이제 여기 프린트 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하실 게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룰들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늘 보면은 어떤 협회에 가버리고 통으로 줘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경쟁도 안 하고 사실. 그래서 저는 수혜성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더 그런 사업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잘 이용당하지 않거든요. 이 창작 지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센터에서도 늘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더 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이 지역 예술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또 합리적인 어떤 건전한 그 경쟁 시스템, 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가 지역 비즈니스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당부도 좋고. 제가 뭐 아이디어를 제공할 정도로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 작업실을 꾸리면서 제가 필요로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굳이 학연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런 예술을 비즈니스화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던가 게시판이라던가 재단에서 운영을 해도 되니까 익명으로 정보를 묻고 그걸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지식인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제가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내가 내도 되는 건지도 처음에 조금 감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을 통해서 물어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도 되는지도 좀 감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조금 일반인들하고는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쉽게 묻고 좀 쉽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뭐 재단이든 기관에서 조금 만들어 주기만 해도 진입이 쉬워질 것 같아요. 진입만 일단 하면 뭐 구르든 달리든 어쨌든 굴러가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또 그랬던 것들이 있고 사업자를 내고 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드도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그랬더니 안 되는 줄 알았던 일들이 제가 되더라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여기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굴러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이라도 예술인도 이런 지식 활용해도 된다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참 중요한 좋겠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예술과 비즈니스만 또 되는 이건 두 개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조화롭게 굴러가게 하기 위한 사이언스 시스템, 그러니까 전문가 지식층의 어떤 그 아웃소싱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를 시스템을 형성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 대표께서는 가장 그 연소자로서 물론 이제 성인이지만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큰 경험들을 했는데 지역 예술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당부하고 싶고 또는 원하고 싶습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창업 컨설팅 같은 게 예술 비즈니스에 좀 특화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또 절실하게 필요했었거든요. 요식업이나 이런 뭐 그런 거는 정말 자문을 구할 때도 많고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런 데 가도 이 비즈니스 자체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시니까 적절한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시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창업 컨설팅이나 좀 이런 예술에 특화된 사업에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멘토 분들이 계시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대학에서 그러니까 음악 대학에서 이렇게 대부분 음악 대학이 정말 많은데 그 안에서 전공 교육만 하기보다는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조금 했더라면 좀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예술 전공 교육뿐만이 아니고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과목이 필수로 좀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볼 때 비즈니스 마인드는 우리가 폭넓게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구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센터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 멘토도 좋고 멘티도 좋고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현장에 그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술인지원센터를 적극 활용을 하면 아마 분명히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어떤 그 헛발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간에 고생도 하셨고 또 앞으로도 또 힘든 일들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예술 비즈니스를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포부가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시작해 주실까요? 저희 아트지가 꿈꾸고 있는 것은요, 대구에만 와야지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리고 그 공연만이 아닌 대구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꿈이고요. 그래서 여기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로서 대구를 알릴 수 있고 조금 더 대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 혹은 다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구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연을 만드는 게 최종 꿈입니다. 네. 그 지역성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 지역의 문화적인 그 인프라가 굉장해요. 이것만 잘 엮어도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지역에서만 이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컨텐츠, 그런 어떤 예술 경영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까? 앞으로 대구라든가 그 지역 예술을 위해서. 정말 저 진짜 오늘 비슷한 대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게 적절할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최연소인데 자꾸 최연소라고 하셔서 그보다 정답 좀 드리고 분위기를 좀 바꾸고, 제가 더 어리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33살인데 이제 10년을 활동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뭐 그래도 뭐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뭔가 이 예술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전선에서 끝까지 노력을 할 거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원래도 이제 제 성격이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일을 막 벌려놓고 정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 앞으로 정리도 잘하면서 일을 벌릴 생각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좀 큰 단위로 받았던 이제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할 일이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관주도로 안 했을 때 축제가 얼마나 더 재밌는지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근대골목 같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였을 때 이게 되게 분명히 공공적인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이게 힙하고 재밌고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지역에서 좀 당당하게 내보이고 싶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저희의 영향력을 좀 많이 쌓아가고 싶어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에 비해 영향력이 너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최근에, 그래서 좀 더 영향력 있는 팀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뭐 하나 벌리니까 진짜 이렇게 군데군데 모이니까 진짜 재밌는 일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대중들이, 이제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던 대중들도 뭔가 이제 아트라든지 혹은 소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들다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술과 비즈니스를 잘 접목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김소희 대표께서는 어떤 그 당부라든가 어떤 또 포부라든가 지역예술 비즈니스를 위해서.
일단 뭐 작가님들한테 그리고 이제 갓 졸업해서 내가 작가로서 어떻게 생활을 책임지면서 작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인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용기를 내서 이런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분야에 막 뛰어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는 데서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 완성형은 아니지만 예술가로서만 살면 예술가로서만 살았을 때 뭐 전시가 취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거래해왔던 갤러리랑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거나 했을 때 약간 절름발이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파나 작업실을 운영하는 대표라는 부캐를 갖고 있어요. 캐릭터를 한 개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작가로서 한쪽 발을 절게 될 때 나머지 하나 이제 작업실 운영하는 입장으로서의 저를 좀 돋우면서 그런 시간을 좀 지나가게 되는, 그래서 서로 약간 시너지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같이 해야 돼서 되게 힘든 면도 있는데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힘든 시기를 좀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좀 생각해서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얻기 쉬운 그런 이제 플랫폼이 뭐 이번에 예술인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와 내 작품 활동과 생활을 같이 좀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부분은 제가 작업실을 처음에 열 때 뭐 약간 낭만적인 꿈 같은 건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해외 레지던시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레지던시보다는 판호 작업실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내가 보고 작품이 좋으면 이렇게 이메일이 와요. 내 작업실에서 한번 작업해 볼래?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나는 워낙 공동 작업실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교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세르비아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작가들이랑 교류하면서 사귀고 작품도 만들고 또 운이 좋으면 전시할 기회도 없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재밌었던 게 있어서 제 목표로서는 제 작업실에도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작가들이나 다른 지역 작가들 초빙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고 뭐 소소한 꿈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좀 꿈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언젠가는 그런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든든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자, 우리 끝으로 곽 대표께서는 아직 경험은 조금 부족하지만 또 그럴수록 포부와 계획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 갖고 있을까요?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 제가 혼자 이렇게 만들게 됐지만 사실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자리 창출 이거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은 졸업해서 뭘 하지? 뭐 날 받아주는 회사는 있을까? 일할 곳은 있을까? 이런 건데 저희 이제 사업체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좀 성장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학교에서 인턴십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인턴십을 할 만한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을 시켜서 음대 학생들이 4학년 2학기 때 저희 쪽에 이제 인턴십을 와서 여기서 이제 사회를 미리 경험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료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인턴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지역 예술 비즈니스의 성공의 나침판이 될 수 있습니다. 난 될 거라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확신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흥미로웠죠? 공부도 많이 됐죠? 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는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세계적인 팝 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술은 비즈니스고 비즈니스는 곧 예술이 돼야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고 우리에게 특히 이 일에 일선에 있는 분들에게는 10계명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연속성을 갖다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대중에게 공감이 되고 또 공유되고 또 소비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얘기가 바로 그래서 예술과 비즈니스의 접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험, 어려운 점, 또 필요성, 방법, 대안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데요. 예술작당회에서 예술과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네 분 초대 손님들이 쏟아내놓은 노하우라든가 해결책들 이게 우리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들이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그 베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술 기업의 싹이 무럭무럭 피어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오늘 유익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예술 경영인 정말 고맙습니다. 11월 예술 작당에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술 작당이 예술과 비즈니스는 대구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센터가 마련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토론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